고속정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 고속정.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요. 고속정은 그냥 소형 전투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같은 말이고요. 고속정 보통 이제 연안 초계 및 고속 함선의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게 고속정인데, 고속정은 이제 이름대로 속력이 빠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고속정이라는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니까 요거는 보통 기본적으로 30-40노트,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은 한 55에서 74km 기본이고요. 50노트, 그러니까 시속 90km가 넘는데 시속 90km가 넘는 속도를 내는 것들도 있어요. 신형 고속정 네 척이 이제 진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나온 게 이제 참수리 211호정인데요. 이 신형 참수리죠. 네. 그리고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 척이 취역을 해서 서해 이람대에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배치된 게 212, 213, 215호정이 이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작년 말에 진수된 그 최신형 고속정이 이제 216, 17, 18, 19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월드컵 때 월드컵 6월 9일, 29일, 6월 29일인데 네.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이제 남한 측의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면서 계속 남하를 한 거죠. 거기 이제 가만히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고속정이 이제 네 척이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 저쪽에서 이제 선제 포격을, 기습 포격을 한 겁니다. 우리 고속정의 무장이 북한 거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교훈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신형 고속정은 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된 측면인 거죠. 네. 이 신형 참수료의 그 무장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진짜 이게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거든요. 기존 참수리 고속정인 K6 중기관총 12.7mm 중기관총이 두 문이 탑재가 돼 있는데, 전에는 이 선체 밖으로 병사가 나가서 총을 쏴야 됐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공격을 받을 수 위험하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피격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함정 안에서 조작을 해요. 카메라 보면서 카메라 통해서 뭐 적 함정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높아졌다. 이 또 원격 사격 통제 체제는 레이더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거고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제 승조원도 30명에서 20명 선으로 줄어든 거죠. 네. 또 이제 전자전 장비하고 대유도탄 기만 체계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물건입니다. 이 적 대함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제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이 탐지하는 것을 유도탄을 쏴서 기만을 하는 건데, 유도탄을 쏘면 공격을 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기만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연막탄을 치는 건데요. 이걸 이제 MESS라는 대유도탄 기만 체계예요, 이게. 이 MES는 멀티 애미니션 소프트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독일의 R사에서 개발한 기만 체계고요. 대한민국의 H사에서 라이센스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MES는 적외선 전자광학 레이저, 레이더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다영역 연막탄 32발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적외선 유도탄들이 날아올 때 영상 식거 방식으로 영상을 인식을 하거든요. 지대공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카메라로 보면서 안면 인식처럼 이게 몇 가지 점을 뚫고 이렇게 그렇죠. 놓은 것처럼 이렇게 띡띡띡해서 그렇죠. 저게 배구나 하고 이제 오는데 그것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 MES 시스템은 함정의 신류에서 흉내내서 비슷한 모양으로 적외선 연막탄을 쳐요. 그러니까 배의 다른데 옆에 저쪽에다가 그 허상을 만들어요. 진짜 그 연막탄으로요? 예, 연막탄으로 허상을 만들어요. 와, 이런 건 영화에 나오면 되게 신박하게 보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함정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또 미사일 좀 멀리 만들어야겠죠. 바로 앞에 있으면 안 그 되니까. 옆에서 만들면 그렇죠. 잘못하게. 아니면 진짜 자기 위에다 쏘면 그냥 날아오니까 떨어진 데다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사일이 글로 향하도록 하는 건데, 발사대 자체가 2.5초 이내에 선회할 수 있고 고각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축으로 이제 회전이 되고요. 이 두 개의 축을 통해서 복잡한 그 오자 유도의 움직임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십 개를 쏘게 되면은 수상 이제 함정과 동일한 형태로 체프 및 플레어를 발사해가지고 그 허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사일이 영상 시커를 갖고 있어도 사실은 제대로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허상을 쫓아가길 가능성이 커지니까. 요게 이제 이 MES 시스템이 비정규전이나 연안 해상 작전에서는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고 특히 생존성이 아주 중요한 장비인 거죠. 예, 야, 그게 또
연막탄으로 그거를 호상을 만들어서 야 진짜 별 기술이 다 있네요. 근데 또 우리가 또 라이센스를 통해서 또 생산했다니까 더 놀랍습니다. 이야, 그럼 이제 기존 것들 좀 더 알아볼까? 뭐 재원이라든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고속정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제 최초는 미국의 이제 PT 보트, 페트롤 토페이도 보트, 그러니까 어뢰정이죠. 어뢰정이에요. 2차 대전 때 이 태평양 전쟁 때 보면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 PT 어뢰정이 많이 네, 종종 등장하잖아요. 이게 또 케네디 대통령이 탑승했던 그런 배로 유명하죠. 아, 그 예. 영화도 있는데. 영화 케네디 영화 대통령,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영화도 있어요. 있을 예. 거예요. 예. 선체가 이 금속이 아니고 주 선체는 목재로 되어 있는 게 또 아, 그게 특징 중에 목재예요?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길이가 24m에 배수량은 55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주 가볍고 빠른 이제 그런 거고 1,500마력 엔진 3기를 장착해서 8노트에서 40노트로 가속하는데 11초밖에 안 걸렸고요. 최고 속도는 그 당시에 무려 48노트. 그러니까 시속 90km.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빠른 속도를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히트앤드런 일본 함정들에 치고 빠지는 이제 이런 전과를 전술을 구사해서 이제 전과를 올렸고, 우리는 이제 우리 해군에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24일에 일본의 사세보항에서 미 해군으로부터 이제 PT-보트 4척을 인수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갈매기, 기러기, 올빼미, 제비. 이렇게 이제 명명이 돼가지고 동서에 배치돼 이제 활약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시속 90km 이상 되는 빠른 속도다 보니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침은 진해에서 먹고 점심은 목포에서, 그리고 저녁은 백령도에서 먹는다. 아주 그냥 해산물 그냥 아주 그냥 해산물로. 아주 가지. 아주 죽여줘요. 네, 근데 얼마나 힘든겠어요. 농담입니다. 그만큼 더 위험한 역할도 많이 예, 했겠죠. 하루 만에 일어나면 거기 산 사람들은 뭐 말도 못하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아주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는데, 우리가 초기에 운용했던 PT-보트는 사실은 주무장이 어뢰가 아니고 로켓이었습니다. 그 일종의 다연장 로켓 이제 발사기 비슷하게 이제 그런 화력 지원정이라고 표현되는데 이제 그런 용도로 썼는데, 이 로켓의 유효 사거리가 2,000야드, 그러니까 거리로 하면 1km 하면 1.8km 정도에 불과해서 이 적을 기습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이제 가야 됐고, 그러려면 이제 적의 포라든지 뭐 이런 뭐 기관포, 기관총 뭐 이런 쪽의 사정권 내에 이제 까지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있었고, 또 전쟁 중에는 이거 북한이나 공산국 거 아니냐 적으로 오인돼 가지고 아군의 이제 항공기 공격을 이제 받기 어쩌다가 됐을까요?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뢰정은 사실은 미국뿐 아니고 구 소련군들도 이제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소련 이걸 왜 갖고 예. 있대요? 우리 미군한테 받은 건데. 2차 대전 때 PT정을 대량 생산했는데 이 중에 그 보면 일부가 소련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아,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뭐 전차니 전투기 뭐 엄청난 물량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무기 중에 이제 이 어뢰정도 있었던 아, 거죠. 그러면 오인할 수 예. 있겠네요. 진짜 예. 안타깝지만. 그래서 소련을 갔던 것 중에 일부가 북한으로 갔다는 겁니다. 6.25 전쟁 초기에 북한 해군에 주요 전력으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해군 PT정이 북한군을 오인 공격을 받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6.25가 끝나고 나서 뭐 다들 연식 있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북한이 간첩선을 많이 내려보내잖아요. 예. 제 어릴 때도 연식이 좀 많이 아니요. 연식이 많이. 제 6.25 어릴 전쟁 때도 끝나고 저 잘 모르게. 제가 어릴 저희 때도 때도 그래. 나왔었어요. 무슨 뭐 무장공비들이 뭐 타고 내려오고 네. 이런 얘기 간첩을 많았는데. 신고하면 얼마 최대 무슨 간첩선은 한 2-3배 더 받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 버스에도 붙었고 막 아, 그랬는데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간첩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게 되죠. 특히 이제 196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의 간첩선들이 대형화됩니다. 그리고 무장도 달리고 엔진도 강화되고 해가지고 항해 속도가 빨라져서 점점 이제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군도 이제 맞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 고속정이 이제 드디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안 전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게 되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미국 해군하고 해안 경비대에서 고속 기동이 가능한 소형 함정들을 우리가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도탄 고속함을 미국의 조선소하고 계약해서 건조를 하게 되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올빼미급 연안 경비정, 그리고 독수리급 고속정,
그리고 109급 유도탄 고속함. 예, 그래서 갑자기 올빼미 독수리에서 백구구가 나오는 건 약간 좀 그러게요. 백조급도 아니고. 예. 백구도 거기 들어가 있고. 예, 이 함정들은 근데 작은데 속력이 빠르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새 이름들을 함명으로 부여받은 건데 백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흰 개가 아니고 아마 새 이름이 아닐까. 하얀 예. 하얀 뭐 요즘은 잘 안 쓰는 이름인지 기러기 뭐 몰라도. 이런 기러기 구자가 있으니까. 예, 뭐 아마 한자가 옛날에는 다르구나. 한자 이름으로 쓰던 어떤 새가 아닐까 싶어요. 예. 요게 이제 사진이 옛날 사진이라 좀 그렇긴 한데 요게 이제 올빼미급 고속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얘가 이제 그 유도탄 고속함이었던 최초의 109급 바로 문제 갈매기인지 기러기인지 하더니 109급 유도탄 고속함이고 네. 요 이제 미국제 애쉬빌급 베니시아함을 개량한 건데요. 1971년에 처음 건조가 됐고 1번 함은 미국 해군이 운영하던 함정에 유도탄 2기를 새로 탑재를 했고 추진 체계로 이제 가스터빈하고 디젤 엔진을 함께 운영을 하고요. 2번 함부터는 가스터빈만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사업으로 5척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 요거는 함수의 주포가 76mm 자동 속사포로 바뀌고 한미의 스탠다드 ARM 미사일 대신에 30mm 이연장포하고 그 유명한 하품 미사일 4기가 장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올빼미 독수리 109급 함정은 국산 건조 함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해군의 유일한 연안 전력이다. 그래서 한반도 전 해역에서 활약을 하게 되고요. 작고 빠르니까 특히 이제 간첩선 차단, 추적에 되게 용이하고 그리고 단독으로 간첩선을 격침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여러 척의 함정이 함께 활동하게 되게 좋았죠. 예. 요즘도 항상 뭐 대비해야 될 것도 이렇게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간첩선, 진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골칫거리는 골칫거리였죠. 그 당시에 이게 70년대 뭐 80년대까지도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간접선 잡는다고 우리 해군이 정말 엄청 고생했어요. 계속 바다에 나가서 육군으로 얘기하면 철책선 경계 쓰듯이 뭐 손잡고 쓴 건 아니지만 일정 간격으로 배를 계속 띄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나가서 작전하는 기간도 뭐 최소 2주 길면 한 달 정도 바다에 나가서 작전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간첩선 관련해서 해군들 중에 이제 소위 연식 좀 되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얘기가 정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간첩선 때문에 뭐 가정 불화가 생기신 분도 많고요. 집에 자주 못 들어가니까. 2주씩 이렇게 그렇죠. 그 매복 작전이라고 그냥 짭쓰고 예. 엔진 끄고 막 이렇게 표류 작전이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두 번도 아니고. 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참 지금 생각 기가 막힌 사건인데 우리 해군 함정이 납북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뭐 해군함 전투함은 아니지만 그때 연평도군에서 이제 우리 선단을 보호하던 그 방송선이 한 척이 있었는데 이게 북한 고속 경비정 2척한테 기습 공격 받고 이제 끌려간 거예요 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로로 하고 그래서 빨리 우리도 고속 함정 만들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한 게 소위 키스트부트라는 건데요. 1972년 4월에 2척을 해군에 인도하는데 이 키스트부트에는 미사일이 달려요. 미사일이 달리는데 그 프랑스조의 액조세라는 그 포클랜드 전쟁의 때 유명했던 아르헨티나에서 썼던 무기죠. 그 액조세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해군 자체 능력으로 고속정을 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또 그 유명한 그 해군 역사에서 유명한 학생호입니다. 학생호. 예. 왜 학생호냐? 뜨거 예. 배경이 있을 것 같네요. 1968년 1.2.1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방위성금을 망보아요. 학생들이 이제 방위성금을 모아서 이 그 돈으로 만든 배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호라는 이제 별명이 붙은 거고 1972년 12월 18일 날 진술을 하고요. 이 학생호 건조의 성공에 따라서 뭐 이보다 큰 중형 고속정, 그 다음에 또 이 한국형 호위함, 초기함 나가서 구축함까지 건조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할 수 있죠. 방위성금이 우리 학생들의 이 예. 정말 이 십시일반이 큰 역할을 했네요. 예, 우리 이제 학생들이 고사리 손에 이 정성 어린 그런 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학생호 뒤에는 또 팬텀 전투기 방위성금 혼납기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예. 학생호 뱉고 가니까 학생이 뱉고 이렇게 안고 가는 일로 떠오르고 예, 괜한 연상입니다. 정말 의미 없는. 아, 한자 교육도 필요하긴 하겠네요. 진짜 예. 백구의 의미가 확 달라지니까. 또 이제 이 학생호를 사실 기반으로 양산한 게 이제 제비급 고속정인데 페트롤 킬러라고 불리는 이게 1975년부터 1978년까지 25척을 건조를 하게 됩니다.
최고 시속이 41노트, 그러니까 75km 시속에 육박을 할 정도니까 꽤 빠르고요. 연안으로 침투하는 북한 간첩선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거죠. 1978년에 4월 28일에 이제 고흥반도 근해에 북한 간첩선과 교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무장 간첩선을 격침하고 간첩 4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고요. 1980년 3월 25일에도 북한 간첩선을 또 격파하는 활약을, 이제 실전적인 이런 활약들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 제비급 고속정을 기반으로 속력은 유지를 하되 중량과 무장을 강화해서 건조한 중형 고속정이 바로 참수리 고속정, 이제 구형 참수리 고속정을 말하는 거죠. 1976년부터 93년까지 100여 척이 건조가 됐고요. 참수리 고속정은 근데 원래는 기러기였어요, 이름이. 근데 기러기는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냥 딱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좀 용맹하지 지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멀리는 날아갈 때. 여럿이 같이 날아가고 이렇게 네, 지구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당장 눈에 띄는 건 아니니까요, 지구력이. 네, 정확히 어울리는 말 같진 않죠. 예, 그래서 적어도 용맹해 보이진 않잖아요. 약간 요즘은 또 약간 슬퍼 보이기도 하고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그 쓰이는 용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용맹성을 과시하고 좀 빠른 속력하고 뭐 이런 신속함 이런 것을 좀 드러내자 해서 해군에서 참수리로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참수리. 네, 제비정이 41노트, 신형 고속정이 40노트인데 함정은 이거 속도를 막 내고 싶은 대로 막 내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함정은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처럼 킬로미터가 아니고 노트라는 노트. 손역 단위를 이용하는데 1노트가 이제 1.825km거든요, 시속. 1.825km가 1해리예요. 아. 그리고 해리는 한자입니다. 예, 1해리가 1.825km니까 1노트는 이제 그만큼 가는 그 속도인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40노트가 그래서 이제 1.82로 곱하면 이제 74km, 시속 74km가 되는 것이고, 해군의 주력 전투함인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들은 보통 이제 30노트, 즉 시속 55km 정도의 최대 속력을 낼 수 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을 고려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고요. 근데 이제 무게가 수천 톤에 달하는 함정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속력을 낼 수 있느냐, 물 위에서.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그 가스터빈 엔진, 바로 고속 추진이 가능한 이 엔진 덕분인데, 근데 항상 고속으로만 다닐 수는 없었습니까? 가스터빈 엔진은 이제 고속으로는 가지만 연료 소비가 굉장히 많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함정들이 또 연료를 절약하고 일정한 그 순항 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젤 엔진을 따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함정들은 평소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해서 이제 경제의 속도, 소위 말하는 천천히 가다가 긴급할 때 가스 엔진으로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건조되는 함정들은 이제 전기를 함께 쓰는 그 하이브리드 추진 체제를 또 쓰기도 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이제 그 관통형 고속정이 VSV라고 그러는데 이 베리 슬렌더 베슬, 그러니까 아주 날씬한, 네네. 네, 슬림한 이제 그런 한 배를 얘기하는데 이 스텔스형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더 전파 반사를 적게 하는 이 스텔스형으로 이제 함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VSV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0여 척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 또한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한 90km, 공기부양정 거의 수준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이 관통형 고속정은 참고로 이제 영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1990년대 말에 영국 해병대 특수전사령부의 특수보트 전대에서 운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 속도가 60노트라고 그러니까요. 60노트면 얼마입니까? 100km가 넘는 거죠. 110km. 예. 경부고속도로에서도 걸리겠네요. 뭐 1차에 5차를 봐주지 않으면은 딱지 뛰겠는데 그것도 엄청난 그러니까 110인가 그러니까 와 60노트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른 어마어마한 속도네. 거죠. 바다에서, 예. 시속 111km. 그렇죠. KTX는 이제 바다의 KTX. 예. 이런 속도는 일반 함정은 사실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배처럼 생겨버리면 이게 파도가 이제 높은 해수면을 고속으로 향하다가 파도 때문에 배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갈 딱 거예요. 그거예요. 저기 저 고속 가속 방지턱 마구 달리면 차가 이제 후탕후탕하게 엉망되잖아요. 그런 식의 진동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체하고 탑승자에게 중력이 떨어질 때 오게 되고, 떨어지는 경우에 심한 경우에 부상을 입거나 뭐 선체하고 장비 다 손상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이 VSV, 이 소위 말하는 관통형 고속정들은 앞부분이 쐐기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파도를 뚫고 가요. 아, 관통형이라는 게
배가 이렇게 뚫려서 관통형이 아니라 파도를 뚫어버린다는 관통형이에요? 예, 파도를 기본적으로 이제 뚫고 지나가는 아, 거. 파도를 뚫으니까 근데 관통형이구나. 고속정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제 네. 공중에 뜨는 형태가 있고 앞쪽이 네. 양쪽으로 정말 가운데가 비어 있고 양쪽에만 이렇게 이게 있는 형태도 있는데 네. 요거 같은 건 이제 앞쪽이 쐐기형으로 돼가지고 이제 뚫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인 예. 거고 그리고 전체 선체의 전체적인 형태는 원통형으로 또 돼가지고 뭐 해수면의 충돌로 생기는 그 중력이 이제 이 압력 같은 거를 감소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제2연평 해전이 발발한 지 18년 됐죠. 이제 네, 2020년이고 그러네요. 2002년에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뭐 고속정 이 업그레이드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 다른 우리 해군의 전력도 많이 더 보강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이 제2연평해전이라는 뼈아픈 교훈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식으로 당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정말 절치부심 해군에서 노력을 했고 이제 그걸 통해서 대표적으로 나온 존재가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이에요. 친형 참수리 고속정보다 이게 훨씬 큽니다. 아까 그건 210톤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400톤이 넘는. 네, 400톤이 기준이라고 하셨죠. 우리나라 400톤이 넘는 정함이. 예. 넘는 이제 그런 이제 크기를 갖고 있고 2008년 12월에 이제 일본 하면 윤영함이 이제 처음 취역한 다음에 이제 17척이 함정에 나왔는데 윤영하급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해군 함정은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큰 도시나 호수, 봉우리, 그다음에 역사적 위인 뭐 이런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세종대왕. 그렇죠. 뭐, 예. 예. 그런데 이 연평해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습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연은 좀 꼭 말씀드려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초기에 이 연평해전의 교훈으로 해가지고 일본하의 명칭을 뭐로 붙일까 해군의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연평해전 교훈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아프지만 일본하면 당연히 그때 함정이었던 전사한 함정인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견해가 있었고 반면에 군 일부에서는 근데 이거 우리 좀 창피한 일인데 뭐 6.25 전쟁 때 우리 영웅이나 이런 분을 좀 붙이자 그런 의견이 있어요. 실제로는 후자 쪽으로 흘러갔어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막 저도 이제 막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여러 군데에서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윤영하급 윤영함 이름이 붙였죠.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여튼 저는 이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이 연평해에서 357 후정이 침몰했잖아요. 당해가지고 침몰했는데 그거를 이제 건져 올린 다음에 이함대에 전시했는데 이거를 서울 가까운데 예를 들어 전쟁기념관 같은 데 갖다 놓고 정말 우리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이트에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막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실무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쟁기념관에 똑같은 걸 만드는 형태로 정리가 됐는데 저는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결국은 해군에서 수뇌부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좀 부끄러운 점은 있지만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돼 해서 이제 윤영함 이름도 붙었고 전쟁기념관도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잘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뒤에 그때 연평해전 때 전사한 분이 6분이잖아요. 그 윤영하 소령 외에 한상국, 조천영, 황도현, 서우원, 박동혁 이렇게 이제 총 6분 모두 이제 미사일 고속함에 명명이 됐습니다. 윤영하함, 유도탄 고속함은 톤수가 400톤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함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 길이가 63m 그리고 최대 속력은 40노트, 시속 74km고요. 무장은 76mm급 함포하고 분무장으로 40mm 이연장포가 장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40mm 함포는 이제 노봉이라고 불리는 국산 함포인데요. 분당 최대 600여 발을 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초당 10발씩 쏜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하죠. 예. 그래서 함정 외에 항공기 공격용으로도 그러니까 뭐 대공포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 그다음에 상비 탄약으로 약 760발이 적재돼 있어서 탄약 재공급 없이 10회 이상 적과 교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어 장치에서 함포를 통제하는 부분은 최신 전자 기술이 적용이 돼서요. 음속의 2배 속도로 공격해오는 표적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마하 2로 날라와도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윤영하급의 강력한 가장 강력한 편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대함 미사일의 해성이죠. 국산 대함 미사일 해성은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총 4발의 미사일을 이제 갖고 있고 사실은 이 500톤 남짓한 이 배에 이 사거리 150km 되는 함대함 미사일 4발 갖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상당한 문양력을 이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제 오사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60년대부터 쓰던 겁니다. 북한에 뭐 60, 70년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스틱스라고 구형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거리가 한 40여 킬로 정도밖에 안 되고 전파 방해도 약해요. ECM이나 이런 전자장애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해성의 경우는 낮게는 뭐 수면에서 5m에서 10m 정도 낮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그래서 뭐 이걸 전문용어로 시 스키미라고 그러죠. 시 스키미. 바다 위를 스키 타듯이 그냥 비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근데 육상에 뭐 전차나 장갑차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논두렁에 빠질 수도 있고 무슨 뭐 호수 무슨 뭐 개울도 있고 또 뭐 싱크홀 다 이런 장애물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바다는 이 함정의 이 장애물은 뭐 태풍 이런 게 될까요? 뭐 그 장애물이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뭐 전시 같으면 기뢰 뭐 이런 것들이 아이고, 될 텐데. 엄청난 게 있네. 근데- 기뢰 같은 게. 근데 평상시에 정말 의외로 큰 장애물,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게 폐그물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어선들이 예, 쓰다가 버리는 깔아놓은 그물인데 실제로 제1차, 1, 2차 연평해전 때 이 항상 배들이 NLL 가까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큰 호위함, 뭐 초기함, 구축함은 NLL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 쪽에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교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그 긴급 상황이 생기면 긴급 출동을 해서 속도를 높여서 뭐 전속 항진해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의외의 복병이 나타난 게 그물이에요. 그물에 이게 걸려가지고 뭐 그걸 제거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적도 있고요. 그거 피해가느라고 또 시간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해군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내고 사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폐그물 제거 작전. 해가지고 보통 이제 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진하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실전에서 이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이나 신형 참수리 고속종에서는 이 워터제트 방식을 취합니다. 아 제트 뿜어내기. 그러니까 스크류가 아닌 워터제트를 쓰는 이유가 스크류는 이제 걸릴 우려가 있지만 워터제트를 쓰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죠. 네. 그러니까 워터제트는 말 그대로 선체 아래에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한미로 배출하면서 그 추진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워터제트로 가는데 윤영하급은 가스터빈 엔진 2기, 디젤 엔진 2기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의 엔진을 탑재를 해서 40노트 이상 이 최고 속력을 낼 수가 있는데 역시 이 스크류가 없기 때문에 그물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동성도 이제 뛰어나고요. 자 그럼 이 스크류 방식 그리고 이제 새롭게 뭐 폐기물이 문제되니까 그 도입되고 있는 워터제트 이 방식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 뭐 선박은 네. 몇 가지 그 요소를 만족시켜야지 떠서 갈 수가 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물에 떠야 되는 거고요. 부력. 당연히 네. 부양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적재를 뭘 실어야 되는 거니까 적재성이 중요하고 또 이동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요소들을 3가지 요소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추진 장치는 당연히 선박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비행기하고는 달리 이거는 이제 뭐 물에는 일단 뜨는 구조로 만들어지니까 띄워놓은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도록 하는 건데 선박의 추진 장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이제 스크류, 뭐 나선형 이제 스크류 프로펠러라고도 말을 하는데 많이들 보셨잖아요. 배 뒤에 이렇게 크게 붙은 거. 그렇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겼죠. 요건 제가 유영웅 유 기자님의 저 군사 세계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 아 정말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많아요 거기. 네. 엄청 많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거의 국가 도서관급이에요. 아이고 여기 한번 이제 할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이제 3개에서 7개 정도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회전하면서 나선면이 이제 물을 밀어내는 거죠, 당연히. 뭐 기본적인 얘기고 그 반동으로 새긴 추력으로 배가 전진을 하는 건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히 이제 빨리 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 이제 비행기 프로펠러하고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 형태도 좀 달라요. 그리고 이름도 다르네요. 예, 스크류? 보통 스크류라고 하죠, 보통. 예. 또 얘는 이제 보면 이게 깊습니다, 훨씬 이렇게. 비행기 프로펠러들은 좀 얇죠. 그러니까 이 곡면이 이렇게 지금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심하게 많이 휘어 있죠. 예. 근데 비행기 프로펠러는 물론 일직선은 아니지만 이게 이 경사면이 훨씬 얕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기를 밀어내는 거니까 공기는 이제 기체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우 빨리 돌아서 이거를 많은 양을 그냥 밀어내면 되지만은 이거는 이제 물 속에 있으니까 물을 밀어내는 거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그 물의 마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다르고 구조도 이제 속도에 비해서 좀 많은 물을 한꺼번에 밀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움푹움푹 파여 있는 저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또 비행기 프로펠러 추력이 이제 70%가 양력에서 비롯되거든요. 즉 이제 공중에 뜨는 힘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선박은 이제 이 양력보다는 밀린 물의 그 작용과 반작용에서 얻는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모양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기에 쓰는 것과 물에 쓰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프로펠러하고 스크류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날개의 회전 속도와 진행 속도가 만드는 이제 날의 받음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력과 추진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효율이 높게 최적화된 엔진하고 스크류의 조합은 최적화된 속도 구간에서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배가 뭐 40노트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40노트에 가장 걸맞는 엔진과 거기에 맞는 스크류를 사용했을 때 최적의 효과가 나는 것이고 그거보다 느리거나 빠르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연료를 뭐 아무리 집어넣거나 하더라도 뭐 이렇게 확 좋아지질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게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이제 스크류가 돌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소음, 진동이 심하게 나고요. 또 물이 이제 고속으로 많은 양의 물을 밀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밀려 나가는 물 때문에 어떤 부분은 수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지는 지역들이 생기죠. 공동이 생긴단 말이죠, 네. 일종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일종의 그 진공 상태 비슷한 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공 상태 때문에 추진율이 감소를 하죠. 왜냐하면은 밀어낼 게 없으니까 그곳은 물이 없다고 네. 수압이 굉장히 낮아지면 그만큼 밀어내는 물이 적어진 거잖아요. 공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워터제트 방식이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워터제트 방식도 안에 스크류가 있어요. 프로펠러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제 그걸로 물을 끌어들이고 이 스크류는 배 안에 있죠. 그럼 물을 그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제 배수구를 통해서 이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면서 다시 이제 내뿜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니까 먼저 이제 안에 들어 있으니까 공동 현상도 줄어들고 외부의 충격에서 훨씬 안전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물에 걸리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뭐 부유물에 뭐 낀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적고 하니까 또 충격으로 뭐 고장 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훨씬 적고 그리고 선체 하부에 흡입돼서 물만 빨아들이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도 운항이 됩니다. 이 수심이 얕은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배가 이 스크류가 밑에 걸리는 거거든요. 진흙이라든가 이런데. 근데 이건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제 그럴 염려가 없죠. 바닥이 닿지만 않으면 사실 훨씬 더 이제 그 벌 수 있게 되죠. 그 높이를. 또 소음도 적고. 그러니까 군함의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이 굉장한 장점이 되고요. 게다가 소나 탐지에 걸릴 가능성,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이 적으니까 그런 것도 줄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많다. 선의 능력도 좋고. 그래서 뭐 비싸긴 하지만 이 워터제트 방식이 확실히 좀 뭐 앞으로 미래에는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자, 이렇게 뭐 고속정 중요한 만큼 사실 뭐 중국도 바다가 이렇게 인접해 있고 뭐 네. 일본도 말할 게 없기 때문에 역시 또 고속정 잘 운영하고 있겠죠, 그쪽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 하야부사급 미사일 고속정 6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야부사, 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이배입니다. 오. 200톤의 배수량의 최고 속도 40농노토의 속력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배 크기에 비해서 배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0톤은 좀 넘을 것으로 이제 약간 넘을 거 보이는데 총 8척을
건조할 예정이었지만 6척만 건조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76mm 함포 역시 장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스텔스 쉴드의 스텔스형의 이제 함포를 장착하고 있고 이 주력 무기는 이 뒤에 미사일 아, 시꺼먼 거 그거요? 맨 뒤에 이게 이제 90식 그 함대함 미사일인데 총 4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2발씩 해가지고 맨 끝에 달린 거군요. 예, 맨 끝에 4발을 장착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주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력 면에서는 우리 차기 윤영하급이 더 앞선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또 중국 해군은 이제 110여 척의 고속정을 운용 중인데 최신해가 2004년 4월에 이제 취역한 02형 유도탄 고속정인데요. 이건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형태는 한번 보셔야 돼서. 우와, 이거는 뭐 이지스 느낌이 아닌 뭐 약간 미래형 그런 딱 느낌이. 근데 이걸 이제 그 쌍동 선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면에서 찍어야 실제로 특징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얇게 똑같이 생겼고 가운데가 비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운데를 비움으로써 이제 파도 같은 거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쌍동 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게 좀 각광받는 좀 새로운 선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02형 유도탄 고속정은 만재 220톤의 36노트의 스피드를 갖고 있고요. 8대 C-80이 대함 미사일 및 12대 휴대용 대공 미사일과 그리고 러시아의 30mm 유견장 기관포인 AK-630의 라이센스 생산 버전 한 대를 주요 무기로 싣고 있습니다. 해상 레이더, 항해 레이더, 전자 조준 장치도 갖추고 있고요. 02형과 윤영하급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해서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최고 속도는 윤영하급이 앞섭니다. 30mm 기관포 한 문만 장착했으니까 장착한 포도 좀 열악한 편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윤영하급의 이제 다목적성을 부러워한다고 하네요. 모양은 멋있지만 좀 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윤영하급이 제주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왕복할 수 있는 데 비해서 02형은 대만 서해안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해서 보기만큼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중국 어뢰정이 우리 영해를 무단 침범해서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조성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중 수교랑 또 연결이 됐다는, 야, 이거 진짜 묘한 결과가 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본방 야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0년 경자년, 쥐띠인 바로 저 전용준의 해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어느덧 한중 수교 28주년에 접어든 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한중 수교의 시작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때는 1985년 3월 22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는 국적불명의 어뢰정 한 척이 떠내려왔는데요. 정체인 즉슨 중국 해군 북해함대 소속의 고속 어뢰정 32135였습니다. 배 안엔 중상을 입은 병사 2명과 사망자 6명 등 모두 19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32135는 기동훈련을 마치고 칭다오항으로 돌아갔어야 했건만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갑자기 상관에게 불만을 품은 병사가 소총을 난사하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 폐하는 아수라장이 돼버렸던 건데요. 소란스러운 상황에 32135는 편대를 이탈하게 됐고 연료가 떨어지자 대한민국 신안 앞바다에 표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요. 32135의 표류를 예상했던 중국은 당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어뢰정 구조를 요청했고, 이에 우리 측 해양경찰은 어뢰정을 구조해 전북 부안군 부근에 정박시켰습니다. 부상자들 역시 병원으로 옮겨지며 이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했죠. 하지만 그 다음 날 본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중국 해군 함정이 자신들의 어뢰정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영해를 불법
침범한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우리 영해를 침범한 해군 함정은 중국 해군 내에서도 최정예 부대라고 불리던 3,900톤짜리 루다급 DDG-109함과 1,500톤급 예인함 PCS-705함 등이었습니다. 척봐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대형 함정을 끌고 불법 침범한 중국군. 이에 우리 해군은 즉각 퇴거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채널일지라도 중국 측의 요구에 순순히 임해줬건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인즉 한국의 구조 요청을 하긴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 당시 한국은 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국가였고 외교적으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한국과 중국의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됐고 우리 공군까지 출동하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더 큰 화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중국에게 교신을 하려 했지만 외교 채널이 확보되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았는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던가요? 결국 우리 정부는 우회로를 선택하죠. 바로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연락하는 것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 중국군의 군함은 우리 영해에 진입한 지 약 3시간 만에 퇴각하게 됩니다. 휴, 이제 이렇게 숨 좀 돌리나 싶던 찰나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마는데 바로 대만의 요청이었습니다. 중국과의 대치가 벌어지자 3.135의 표류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그 소식에 주한 대만 대사관 관계자들은 분주하게 외무부를 드나들기 시작했는데요. 주한 대만 대사관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이미 표류된 어뢰정 승무원들은 귀순자로 봐야하며 다시 중국으로 가고 싶은지 그들의 자유 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뢰정과 승무원들을 대만으로 보내달라는 대만의 입장에 우리나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 논쟁을 해결할 이가 등장했으니 바로 김서구 당시 외무부 동북아 과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는 국제법 서적의 근거에 해양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군함의 기국인 중국에게 이들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방향을 건의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그의 생각을 수용했죠. 결국 사고 어뢰정과 승무원들은 대만이 아닌 중국으로 송환되는데요.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군함의 한국 영해 침범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입장을 취했고 사과를 하라고 한 것. 사흘 뒤 중국은 자국 군함의 한국 영해 침범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각서를 전달했죠. 중국 측이 영해 침범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물론이며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까지 약속하자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과를 받아들였죠. 한중 관계 사상 가장 정중한 사과에 우리 정부도 이틀 뒤인 3월 28일에 양국의 중간 지점인 위도 36, 경도 124 지점에서 어뢰정과 승무원 전원을 중국에 무사히 인계했습니다. 이로써 일주일 동안 세계에 이목이 쏠렸던 중국 어뢰정 사건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로부터 사건 발생 7년 뒤인 1992년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첸 치천 전 중국 외교부장의 회고록을 보면 이 사건이 한중 수교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았던 중국 어뢰정의 출몰, 어쩌면 한중 수교를 앞당긴 주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 이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 같네요. 네, 하여튼 결과가 그렇게 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럼 한중 지금 이웃 나라에서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자, 연평에 대한 이후 전력이 많이 보강된 것을 저희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해야죠.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 해군력이 어떻게 보강될 것이 강화될 것이냐는 사실은 따로 한편 본 게임을 한편 해야 될 겁니다. 예, 그 정도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맛배기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기존의 초기함과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한 이제 차기 호위함들이 속속
건재가 되고 있는데 이 차기 호위함 배치 1, 2, 3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인천급, 대구급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이것들이 이제 숫자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우리 일선에서 우리 바다를 지킬 이제 그런 중요한 존재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기 호위함과 함께 그다음에 그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차기 구축함 KDDX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가 자세히 다뤘던 그 차기 이지스함 3척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해군의 수상 함정의 주력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 배치 1, 2, 3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배치 4까지 가든 계속 첨단 레이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포탄도 이제 미사일 같은 한포탄들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주변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 강국 위협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생존 전력으로서의 해군을 계속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중요한 건 기술인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육해공 모두가 그 기술력, 첨단 기술력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 당연히 투자도 그것을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또 자체적인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좀 관심과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래 우리의 영토, 영공, 영에다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해군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동 성형 이런 거 많이 쌍동 성형? 네, 쌍동 성형 이런 거 한번 타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쌍동선 그다음에 미국 연안 전투함 중에 프라이마트로 삼동 선체 세 개짜리. 이 배가 이 세 개예요 이게. 네. 우주 전함 같은 것도 있고 그러죠. 네. 조금 두 개는 어디 놀러 가서 동남아 가는 이렇게 요트 같은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이 중국의 이 쌍동 선형 이거는 무슨 이건 뭐 해상 위장물인가요? 뭐죠? 아 그래요. 뭐 스텔스 저렇게 뭐 푸른색 직각이면 흰색